자, 일단은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그리고 8월 27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많이 들여다봤죠. 이번 주에는 좀 종목 위주로 좀 봐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황 깊이 있게 또 들여다볼 거고요. 그에 앞서서 어떤 종목군들을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잡아내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다보시면 이렇습니다. 대단하지 않은가요? 지금 장에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린 게, 여러분들 아침 7시부터 평일날이죠.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아침 방송 보시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교육을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7월에도 그 이전에도 7월 이후의 변동성의 흐름입니다. 7월 이후에 특히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뭐 8월 17일부터입니다. 초록색깔 선이죠. 이 초록색깔 선 밑에 두 종목은 아쉽게도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종목이에요. 그래도 뭐 8천억 원대의 종목인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LG화학이 시가총액 몇 위? 5위입니다. 시가총액 5위. 시가총액 6위에 놓여져 있는 현대차 부분이 이 안쪽 지금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차의 주간 단위의 강세, 그리고 LG화학의 흐름, 아쉽게 SK 하이닉스, IT주들이 좀 주간 단위에서 주춤거리는 흐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여러분들 계좌를 꽉 채워서 빨간물을 들여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떤 거예요? 오늘 복습을 할 겁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또 한 종목이 뭐죠?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우리는 현대 로템의 경우를 전일 금요일에 다시금 들여다보자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럼 그전에는요. 8월 24일 날 폭등이 나왔죠. 20% 수준, 19%의 폭등. 그리고 26일 날 추가적인 고점의 상향. 그 이후부터 해서는 수급에 대한 꼬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멈춰져 있던 그런 흐름에서 이제는 다시 볼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최근 들어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팍스경제TV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태조 이방원, 태조, 원래는 태종이죠. 태조 이성계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어찌됐든 태조 이방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포탈 뒤져보시면 정확하게 포탈에는 태조 이방원 딱 검색하시는 순간 8월 5일부터 주식 관련된 내용은 8월 5일부터 표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일부 누군가가 애널리스트가 썼든 뭐 유튜버가 썼든 누군가가 썼겠습니다만,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며칠? 8월 5일. 우리는요 그 이전부터 결론적으로 태양광,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는 또 폐배터리가 굉장히 강하죠. 폐배터리 관련된 성일하이텍까지,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자력. 우리는 이 중에서 조선과 원자력의 경우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2차 전지, 그중에 폐배터리, 방산, 이 종목군들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럼 주력주에서 지금 현대차의 상승률이 7월 이후에 34% 미만이라서 현대차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반도체 쪽에 SK 하이닉스가 조금 버거운 수준이긴 합니다만, 주력주 세 종목의 기준과 나머지 잘 보세요. 2차 전지의 에코프로, 그 밑에 또 보시면 2차 전지가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2차 전지 내에서 또 폐배터리 관련된 성일하이텍, 쇠비캠, 코스모 화학의 변동률, 수익률, 그리고 태양광. 안타깝게요. OCI가 너무 많이 주간 단위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시장이 3% 조금 못 미치는 마이너스 하락률 속에서 OCI가 월요일날 급등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이 OCI를 제외하고 나면은 하나솔루션, 그죠? 미국의 정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의 어떤 거?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뒷부분에 종목 설명해 드리면서 이 종목군들의 주간 단위, 그리고 8월, 그리고
지난 3월부터의 흐름을 순이익률, 등락률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 심심치 않게 쓰고 있던데 그거는 포털에 뒤져보면 언제부터 쓴지 나오잖아요. 8월 5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 이전부터죠.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린 종목 딱 4개 제대로 설명드리고 어떤 거? 현대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한국 항공우주. 그 종목군들은 주간 단위 시장 3% 마이너스일 때 오히려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옥석가리기, 이러한 종목군들의 수익은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시황을 좀 짧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좀 짧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2주 전에도 교육을 계속 해드렸어요. 또 5월 달에 굉장히 힘들어 하실 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리. 또 5월 25일에도 미국 시장 4월부터 5월까지 뭐 추풍낙엽이었죠. 그 흐름 속에서의 종목군들 왜 밀리는 거야? 라고 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해석까지. 그 다음번에는요. 6월 달엔 또 우리나라 증시가 1월 급락 이후에 2, 3, 4, 5 딱 방어를 치더니 6월 달에 또 폭락이 나와.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CPI, PPI,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보여드려. 그리고 6월 22일 날도 글로벌 증시 다 비교해드리면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6월 25일 또 8월 20일 2주 전이죠. 2주 전에 주말 특집 방송 주말 윤정두의 주식 투시형에서 또 시황을 또 말씀드립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팔아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그거를 다 보여드리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27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글로벌 증시와의 비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시황을 들여다 보셔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드렸죠. 오늘도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금리,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유가, 또 외국인 수급 이거요 전부 문제 없어요. 이게 전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윤정도는 판단을 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결론은 옥석가리기를 통해서 현대차 같은 종목, 하나솔루션처럼 52주 신고가 내리 나오는 하나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내리 52주 신고가 내리죠. 현대차는 그냥 20만 원 훌쩍 넘겨줬어요. 종가에서 눌림목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금리가 짧게 넘어갈 겁니다. 지난주 2주 전 거 재방송 꼭 보십시오. 금리가 선진시장의 금리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고점에 놓여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금리가요. 경기가 화랑일 때 언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를 올립니다. 한 번도 안 쉬고 FOMC 회의할 때마다 17차례를 올려서 1%에서부터 4.25%포인트를 올려요. 그럼 얼마예요? 5.25%포인트. 5.25% 대비 지금은 2.5예요. 금리의 정점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준 그 흐름 속에서 수요의 증가에 의한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급자에 의한 그러니까 오일 쇼크 당시처럼 공급자들에 의한 물가 상승이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감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 당시에 올리던 금리 그 정점이 2.5였어요. 근데 그 당시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올라와 있는 건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 당시보다는 경기가 더 살아나 있었다. 왜? 유동성을 더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 없다. 두 번째는요. 금리 격차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금리 격차 때문에 이 금리 격차 때문에 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요. 그냥 뭐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금리의 격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금을 우리는 캐리 자금이라고 합니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그런데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꼭 앞에 하나가 붙어요. N 캐리 트레이드 자금. 왜? 예전에 금리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였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25까지 높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에서 5.25까지 그 자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부 제로 금리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금리. 그러다 보니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단어가 쏙 들어갔었던 거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는요. 2006년 6월에 미국이 5.25일 때 우리는 여전히 4.25였어요. 우리가 낮았어요. 지금은 동률이죠. 근데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격차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 우려감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딱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동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꽤 맞추는 건데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이 와 금리 격차 때문에 빠져나가겠다. 그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 지분 50%씩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48% 있는 LG와 지금 좀 외국인이 그냥 다 갖다 팔았어야죠. 아 외국인이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그래도 50%가 외국인 지분이란 말이에요. 대주주 지분까지 하면은 개인들이 산 거 금액으로 많을 수 있어도 요만큼뿐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우려감 전혀 갖지 마십시오. 거기에 달러 인덱스의 기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하니까 또 무슨 얘기예요? 우와 원화가 1,300원을 넘겨서 이거 난리 났다. 원화가 약세를 띠니까 외국인이 내리판다. 계속 판다.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는 2,000포인트까지 깨질 수 있다. 그때가 언제? 6월 말, 7월 초. 응? 환율 때문에 원화의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다 팔 수 있다. 막 그랬잖아요. 2,300 깨지니까 2,000 간다고. 윤정두만 아니야.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윤정두도 믿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탁 믿으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해요. 6개 통화에 대한 기준입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그래서 유로와 또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일본의 엔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하나가 스웨덴인가요? 저도 잘 몰라. 비중이 GDP 대비해서 비중이에요. 6개 통화 중에. 어찌됐건 그 주요국들의 통화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약세야. 굉장히 지금 뭐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왜 수입 물가 너무 세서.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수입 물가가 세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까 봐의 기준이잖아. 그죠? 그럼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지금까지도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요. 그 거짓말이에요. 보여드린다고. 지금 엔화의 경우가 올해입니다. 작년도 필요 없어. 올해만 딱 놓고 볼 때 23% 평가절하입니다. 그리고 유로화와 파운드화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가 우리나라가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화폐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물가 그런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야 원화가 약세를 띠니까 외국인이 파니까 2,000 깨질 거야. 그거 거짓말이죠. 요즘엔 조금 덜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원화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외국인이 사나?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띠면 외국인이 사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요. 어마어마하게 사야 되죠. 그죠? 근데 저 당시에 시장은 512에서부터 폭등이 나와요. 2,000까지.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전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어떻게 했냐? 원화가 강세인데 55조 매도를 했습니다. 한 달에 2조. 한 달에 2조.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4조를 매도했어요. 한 달에. 그럼 하루에 2,000억씩 매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은 폭등이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외국인이 팔아서 시장이 조정받는 거 원화 때문이다 막 이런 생각하시는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논리에 의한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요. 6월 말까지 또 7월 초까지 외국인이 죽어라고 팔았어요.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 그러다 보니까 왜 팔지에 대한 내용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화가 약세를 떼서 팔아. 앞으로 계속 약세니까 더 팔 거야. 더 팔기는 내리매수야. 8월 달 들어서. 8월 달 들어서 매수하다가 9월 1일, 9월 2일 이틀 정도 일부 판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원화는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원화의 약세, 환율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팔았냐고?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때처럼 시장은 폭등 나오는데도 외국인이 땡기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지분율이 7.3%, 얼마? 55조를. 하루에 얼마? 1,000억씩. 한 달에 2조.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4조. 하루에 2,000억씩 매도하던 시점.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에 대한 문제 없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문제 좀 불편하죠. 수입 물가도 어렵고. 근데 수출이 사상 최대치예요. 그 부분.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움직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동조화의 흐름에서의 기준이니까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외국인이 그것 때문에 팔고 난다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채권입니다. 채권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언제냐면 이게 2014년부터 2013년부터 2014년도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버냉키 의장이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언제? 2013년도에. 우리 2014년부터 출구 전략 할 거야. 테이퍼링 단행할 거야. 그때 처음 쓴 단어예요. 그때 올라온 게 요 수준. 그러고 나서 2015년부터 15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던 시점. 그게 요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 올린 시점이야. 근데 중간에 한번 여기서 2021년도 초에 아니 뭐 2%도 안 돼. 1.7 올라갔다고 난리치고 이것 때문에 시장 빠진다고 난리치고 윤정도 혼자 이 표를 갖고 나서 야, 이 사람들아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멀쩡해요 라고 토론하면서 막 뭐라 했죠. 지금 같은 위치예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붕괴될 거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얘기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유가죠. 요 유가의 요 등락폭 대비 가파르게 오른 거 아니었었냐? 아니라니까요. 퍼센테이지로 봐야 돼요. 퍼센테이지로. 그럼 요 3개월 동안의 등락률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지금은 요 자리인데 이게 경기의 둔화 스태플레이션의 우려감이라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강해도 문제고 약해도 문제가 아니. 강해야 되죠. 강해야. 이때 내리레일리였죠. 뭐예요? 수요에 의한 강세. 유가가 문제되는 거는 우크라이나 때 그게 아니고 빨간 색깔, 분홍 색깔이 유가가 급등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공급자의 문제. 경기가 그냥 그대로인데 공급자들이 가격만 올린 거. 그랬을 때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 30%. 말도 안 되는. 근데 2004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의 그 흐름에 유가가 100불로 올라올 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에 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나 CPI 같은 경우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CPI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CPI도 제대로 인식을 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22년 1월 달까지, 1월이 여기입니다. 7%였어요. 이때 시장은 랠리였단 말이죠. 2021년 1월 달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습니다. 2022년 죄송합니다. 2022년 1월 달까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어요. 그게 7%야. 그거 대비해서 지금 8.5, 8.6 요 정도 더 움직였다고 해서 시장이 붕괴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요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줬잖아. 여기서 원래는 긴축을 해줬어야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2조 달러를 또 뿌리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은에서 지금 금리 내리 연속 4번씩 올리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또 뿌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계속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패닉에 빠질 자리 아니다. 이젠 또 잡혀주고 있다. 응? 빅스텝을 받는다? 그걸 가지고 살아나자라는 얘기죠. 결론은 보세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실적 및 정책을 놓고 봐야 된다. 경기가 지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각국의 중앙은행과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흐름이다. 그렇게 된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죠. 왜? 어차피 시장에 남아 계시는 거기 때문에 윗방향을 보고 남아 있는 거죠. 시장이 떨어지는데 2,400개 종목에서 2,000개 이상, 2,2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지는데 내 종목만 끝내주게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빠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찾아내셔야지. 시장이 폭락하는데 이런 날은요 사료주가 가요. 왜? 사료주 한번 볼까? 전부 시가총액 800억, 1,000억 최소형주. 그걸 어떻게 매매를 할 거예요? 그걸 방송 갖고 나와서 이야 지금은요 사료가 끝내주고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어떻고요? 아이고 그 몇 명이나 될 수 있어. 그 방송도 예전처럼 예전에는 금융당국이 그때는 조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었어요. 시가총액 너무 낮은 거, 거래대금 너무 낮은 거, 방송에서 이상한 비이성적인 테마 언급 못 하겠다고. 지금 뭐 풀려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야간 시간에 자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입니다, LG화학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매도가가 나와요. 근데 우리도 갖고 있는 성일하이텍입니다, 세비캠입니다. 이런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죠. 또 얼마 전까지 큰 수익 냈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있는 박살바이오 거래량이 없으니까 안 나와주니까 양봉이 아니니까 그런 종목 20% 올랐다가 마이너스 16%야. 근데 무슨 저녁 시간에 다음 날이요 이 종목 얼마에 사고 얼마에 그 변동성이 맞냐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하셔서 실적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적을 가지고 가는 건 누구? IT입니다. 지금 IT에 대해서 손가락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또 특히 DB하이텍 과도하게 밀려있죠. 이런 종목의 실적 그리고 전체 시장의 경제 동향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장이 많이 밀렸지만 바닥 대비해서 어찌됐건 가장 또 크게 끌어올리는 게 뭐였어요? 나스닥이 20% 가까이 반등이 나왔었죠. 누가 끌어올리느냐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요. 자동차요. 예전하고 다르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현대차 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LG화학이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LG화학의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회사가 블록딜 안 한다 그러는데 오버잉 이슈 때문에 문제될까 봐. 아니야. 블록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블록딜 안 해요. 지분 한 70% 이상 가져갈 거야. 아니 지금 81.84인데 70%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야? 11.84를 블록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의 시세라면은 10조 이상이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44조짜리 10조 이상.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돼 있고요. 화학에서 돈 벌어서 95년 이후에 내리 여기다 다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요? 거짓말쟁이들. 물적 분할은 호재예요. 결국은 95년부터 쏟아부었던 거 결국은 물적 분할하고 LG화학에서 더 이상 시설비나 영업 적자를 메꿔줄 필요가 없고 그리고 IPO에서 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시가총액 110조에 달하는 110조에 달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의 81.84% 그중에 일부는 블록딜을 하겠죠. 그 현금을 회수할 수 있다. 윤정도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정책적인 기준, 미국의 정책. 그리고 국내 정책. 미국의 정책은 뭐예요? 친환경이죠. 청정에너지. 그렇게 되면서 전기차 부분에 거기에 또 2차 전지까지. 전기차의 완성차에 당연히 현대차 기여하죠. 부족은 전혀 문제 없어요. 2차 전지. 지금 또 폐배터리까지.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의 부분. 이건 미국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뭐예요? 항공우주청을 새로 신설한다. 그 내용 중에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이 내용은 잘 안 나오죠. 근데 이 장거리 미사일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 그 밖에 관련해서 방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 지금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 무기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의 흐름,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 기준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을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조 이방원에서 우리는 조선과 원자력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태양광, 2차 전지, 방산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또는 52주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요?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뭘 어렵습니까? 3월 이후에 포트폴리오 손익이 방금 말씀드린 IT와 방금 말씀드린 52주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그 방산,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을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8%입니다. 근데 주력주에서 55에서 80%를 주력으로 채우자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8% 할지라도 LG화학과 현대차가 이런 상승률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를 52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50, 25, 25를 갖고 있었다 해도 손익률은 오히려 플러스 1.5가 나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방산,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태양광,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또 2차전지,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군들 여기에 OCI나 이런 종목이 마이너스 형성된 부분이 있죠. 그건 뒷부분에 8월 달에 보여드릴 거야. 3월로 하면 OCI도 플러스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시면 70%, 80%, 100%만 나왔잖아요. 다 필요 없어. 40%씩만 설정을 잡아도 여기에서의 수익 범위가 주력주 55에서 80% 빼고 나면은 얼마? 10에서 35% 정도 편입을 했다 했을 때 손익률은 전체 계좌의 4에서 15% 정도. 합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 마이너스 12.77 빠져 있는데 주력주 챙겨놓고 52주 신고가 나오는 이런 종목에서 정책주에서 이 수익 범위 합쳐서 얼마예요? 최소 5.5에서 16%의 수익. 5.5에서 16%. 포트폴리오 구성 하나, 옥석 가리기 하나 잘하면 아무 종목이나 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세비캠 8월 17일 이후에 더블 났어요. 그걸 뭐 몰빵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주식시장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8월 이후로 보실까요? 8월 이후? 유가증권 시장의 8월 이후에 시장 등락률은요. 시장의 0.84% 강세를 떴습니다. 8월 이후에. 주력하고 수익을 합산했을 때 1.7에서 6.42. 에게 나는 어제도 상한가 종목 잡았는데 그러다 한 반에 무너진다고. 결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월간 단위에 마이너스 2.76, LG화학 플러스 4.81, 현대차는 7월 말 대비 8월 말이 똑같아요.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거지 사실. 결론적으로 나머지 방산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방산의 기준에서의 흐름. 요게 8월 한 달의 기준이 아니라 주간 단위의 기준. 죄송합니다. 주간 단위. 주간 단위의 기준. 결론적으로 이 평균치 부분을 여러분들 수익 범위로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